오늘 주제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벌써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끊임없이 적을 만들지 않고서는 존립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무기를 이용한 민간인 살상은 폭력이고 경제 제재를 통한 민간인의 아산은 폭력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는 좀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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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코로나 요즘 오미크론이 거의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고들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녹화가 좀 늦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왜 안 나오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주제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벌써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2월 24일 날 침공을 시작했으니까 한 2주 전쯤에 아니죠, 한 3주 전쯤에 요거에 대해서 해보자 얘기 했을 때와 지금 한 2, 3주가 지나고 나서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되짚어보자는 마음에서 계속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녹화 전에 찾아보니까 BBC에서 자료를 모아놨는데 약 650만 명이 피난길에 떠났고 약 유엔이 추산하기로 약 1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동안 좀 평화협정이나 종전회담 해보자. 그래서 양국 회담이 3, 4차까지 이어졌는데 아직 그럴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개입을 시작하고 주로 생션, 제재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돼서 더 이상 러시아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도 경제 제재를 꽤 오래 버티지 않나요? 북한이 버티는데 러시아가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네, 경제 제재. 또 중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 뭐 통화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논하는 거죠. 우리가 네. 사실은 이제 냉전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서 자랐는데 말로만 듣던 뭐 이렇게 열강들의 냉전 사이에 막 이렇게 누구 편, 네 편, 내 편 하는 것들을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제법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재를 한다던가 개입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꽤 지나서 하기 시작했던 거고.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국제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돈이 되는 상품이잖아요, 전쟁이. 예, 그래서 굳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전쟁하면 항상 따라오는 그 음모론 있잖아요. 네. 무기 산업이나.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번에 미국이 진짜 완전 대박 친 거잖아요. 지금 달러 환율이 1,250원? 그렇죠. 네, 뭐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달러가 많이 떨어질 거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질 거다라는 전망들을 했었는데 전쟁이 나고 나서 루블화로 막 같이 떨어지고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유로화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채 발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거라고 했던 미국이 네, 이득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말은 멋있게 네. 하는데 이득은 뒤로 다 챙기고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피난민이 이렇고 제가 거기부터 얘기 시작한 이유는 전쟁 이거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면 뭐예요. 전쟁의 피해자는 결국 민간인이고 약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국제사회가 멈춰야겠다. 제재를 하고 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벌써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20세기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네. 일단은 세계대전이 2번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의 뭐 합리성에 대한 의심도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반성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은 뭐 국소 지역의 전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큰 전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테러도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물론 이제 한국 내에 다른 사건들이 있어서 더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전체적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좀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금 세진 것 같아요. 일단 도저히 욕망이라는 걸 내려놓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전쟁의 수혜자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손박하고 똑같은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아요. 이건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토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토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끊임없이 적을 만들지 않고서는 존립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적을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기사를 보면서 결국은 그 욕망 뭔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이면에 이제 경제적인 것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추구하는 거죠.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기사들은 대부분 미국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물론 그 전에 저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론 전쟁은 반대입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정당화할 수 없고 폭력은 저는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의 우리의 뉴스는 미국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번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배우 출신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격적인 비난은 있었지만 어떤 이 상황을 국제 정세 속에서 무조건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느 나라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가 진짜 무슨 정의를 위해서 이런 전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이재명 그 낙선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 번 놈이 도둑이다. 죄송합니다. 씁쓸하구만. 아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도 이제 증명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요인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 탓을 돌리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 보도가 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를 악마화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역사적인 맥락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나토와 또 그 관계가 있는 거고 그걸 둘러싼 뭐 경제적인 또 뭐 기업들 간의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아까 우리 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 계열에서 있는 어떤 정치적 뭐랄까 권력을 싸우는 과정도 있고 독립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언론이 다루지 않고 주로 말한 대로 미국의 시선이 담긴 형태의 언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언론이 그냥 러시아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표면상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고 러시아는 하지 말라고 했고 말 안 들어? 그러면 혼내준다라고 한 게 이제 표면상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월 즈음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아주 조금 더 파보면 이게 2014년부터 이제 쭉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그 포로첸코,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인해서 포로첸코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친서구 계열인 거죠. 그래서 친러시아 계열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동쪽에 동우크라이나 지역의 친러시아 계열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을 말하자면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하는데 그때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014년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 포로첸코가 돈바스 지역을 향한 전쟁을 이제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는 이를 갖지만 돈바스 주민들은 이를 갖지 못할 거다. 우리는 연금을 갖지만 돈바스 지역 주민들은 연금도 없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만 돈바스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은 지하실에서 지낼 거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종자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미 돈바스 내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신들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은 러시아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쪽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도네츠스크랑 루간스크라고 하는 두 개의 공화국이 생겨요. 독립공화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쪽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포로첸코가 거기를 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프랑스에 2015년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127명인가가 사상을 했어요. 근데 이 돈바스 지역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상된 사람이 그거의 몇십 배거든요. 근데 우린 돈바스 지역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프랑스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의 언론이 되게 가려져 있구나. 어찌됐건 그 다음에 이제 포로첸코가 비리에 휩싸여가지고 이제 탄핵이 되고 그 이후에 올라온 게 젤렌스키라고 하는 뭐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인 거죠. 근데 이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친서구이고 또 재밌는 게 그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국무차관으로 있는
빅토리아 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바마 정부 당시에 외교라인 정무 부수석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유로마이단 혁명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쿠데타를 만들기 위해 20년 동안 50억 달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친서구 지역으로 가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는데 EU에서 그거를 망설여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fucking EU라고 하는 게 녹음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를 빨리 잡아서 거기까지 얘네를 나토로 들여보낸 다음에 나토를 들여보낸다는 건 결국은 미국이 거기까지 힘을 더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EU가 방해를 했고 어찌됐건 이뤄졌고 그래서 친미 정권으로 들어섰고 그러고 나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이 빅토리아 눌랜드는 공을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바이든의 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스 산업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미국이 너무나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은 싹 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두 나라가 싸우는 게임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일반인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공격을 감행을 하고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 생긴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잘못했지만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단지 그 러시아가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냥 공격한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전부터 있었던 역사적 맥락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도 되게 조작이 많이 된 게 뭐 최근에 그 할아버지 사진이 하나 나왔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의 민간인인데 폭격을 당해서 되게 슬퍼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2018년인가 19년에 터키에서 화재 나서 슬퍼하던 할아버지 사진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조작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무기를 이용한 민간인 살상은 폭력이고 경제 제재를 통한 민간인의 아산은 폭력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는 좀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에 대한 피해를 집계할 때 폭격에 의한 사망자만 자꾸 집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라크를 쳐들어가기 전에 오랫동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고 그걸로 굶어 죽은 어린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마치 평화로운 곳이고 군대가 들어가는 뭐 폭력이냐 이건 또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구 세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는데 물론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버티겠지만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논의가 러시아 편을 들자는 쪽으로 오해가 되겠지만 그게 그 아니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쟁 자체가 가져오는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러시아 나쁜 놈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러시아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역사적 맥락이 너무 복잡하다. 이쪽도 저쪽도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악한 세상이 아닌데 그렇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게 막 건너뛰는 거지만 기독교 안에서 주로 뭐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가 말했다듯이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정당한 전쟁은 이론을 좀 잘못 만든 이론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7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7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뭐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되고 민간인 살상이 없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전쟁에서 꼭 이길 수 있어야 된대요. 그게 이제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은 거죠. 사실은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전쟁을 막자는 이론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쟁이라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동안 역사가 벌어진 동안에 그걸 다 정당화는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쟤네가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선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보고 있다는 거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민간인한테 간다는 얘기가 사실 전쟁의 피해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경제 제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러시아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버티겠죠. 근데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때 아닌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고 북한 경제 제재를 그렇게 해봐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시민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 전쟁 폭력을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뭔가 더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